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북자의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김가영 님이 오셨고요. 잠시만요. 왜요? MC님. 네. 혼자만 인사하지 마시고. 아까 다 같이 인사하셨잖아요. 아니, MC님이 혼자만 인사하셔요. 방금 무슨, 안녕하세요 아니, 하고 난 들었는데? 북한의 학급반장도 아니고. 북한의 학급반장이 일어나지고. 네. 차려 경례 혼자만 인사.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끼리 알겠습니다. 인사해요. 가영 네, 자. 인사하세요. 그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 하네요, 인사를. 네, 게스트분으로 김가영님 나오셨고요. 오늘 보조 MC로 저번 회차 이어서 김일국 씨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가영님이 저희 탈탈탈 26회에 출연했던 김지영님 사촌 동생이세요. 네, 그래서 그 탈북을 이제 같이 하셨다고 이제 저희가 그 탈북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네. 모란봉 클럽 마스코트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인기가 마스코트고, 많아요. 저도 오늘 정말 거기서는 워낙 뭐 공식적 너무 이제 그 촬영이라서 크게 뭐 친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그동안 가영 씨한테 인간적인 얘기들이 여서여서 많았는데 많이 듣고 개인적인 싶어요. 얘기.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출연자분들 중에 이렇게 지금 이거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5페이지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치. 대단하시네요. 예, 그럼요. 서자서전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아니, 나도 여기 나왔었는데 가영 씨, 저도 이렇게 못했었어요. 오늘 그래서 정말 좀 자세한 부끄럽네. 얘기를 괜히 기대감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학교를 다니셨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네, 그 예술학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니신 건가요? 네, 저 2001년도에 입학했으니까 11살부터 다녔고요. 제가 졸업을 하려면 16살 졸업해야 되는데 좀 일찍 나오게 됐어요. 좀 예술학교 대학반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진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11살부터 중학교 1학년, 여기도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11살이면. 11살이면 네. 초등학교 여긴 초등학교 4학년 되는가요? 네네. 아, 네. 11살에 중학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술학교 다니면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나나요? 예술학교라고 하면요, 아마 여기서 한국 분들은 음악무용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지방에는, 각 도 지방에는 예술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문 학교는 수학반부터 대학반까지 있는데요. 그 과정은 악기반은 초학반부터 있지만 성악은 중학교반부터 했어요. 저는 성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학반부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영 씨는 전공이 뭐였어요? 성악이요. 성악. 아이고,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겠구나. 노래를 잘 불러, 노래를. 그러세요? 여기서 한 토막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갑자기 이런 게 나기 깨꼬리.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기 그게 내 위치야. 한 소절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고 갈까요? 한 소절만. 목소리 이렇게. 마이크가 안 좋긴 한데.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해야 더 공감이 그래야 다음번 PD님이 아마 새로운 코너를 만들 겁니다. 배나 콘서트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럼 성악반으로 들어가셔서 그럼 어떤 수업을 받게 되나요? 예술학교 성악반은요, 수업은 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수업 1시간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모든 노래가 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학교 수업 받는 노래도 역시 찬양가, 혁명가극. 5대 혁명 가극 노래가 우선이었고 그 다음번 순위가 여기를 말하면 OST라던가 이런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별로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한 20% 정도? 네, 그 정도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1대1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학생이 따라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1대1 교실에서 다른 일반 학생들은 못 들어오고 딱 1대1로 수업 끝나고 그 학생이 나가면 또 다른 학생이 다음번 수업에 들어오고 이렇게 쉬는 타임이 있고. 근데 성악은 1시간 동안만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에 무리가 오니까 중간에 30분 쉬었다가 해요. 근데 북한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분 쉴 때 꿀물을 타줘요. 저희 선생님은. 여기도 꿀물 많이 마셔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여름에 뜨거운 꿀물 마시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저는 덥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면 네가 싫으면 생계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날계란.
까서.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느끼한 거예요. 먹으러 넘어갈 때. 막 넘기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비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가 성악을 하려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생계랑 많이 먹지. 여기도 생계랑 많이 먹어요? 먹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행사나 공연 때마다 이렇게 톡 하고 그쵸? 이렇게 먹을 때 장난질 많이 쳤어요. 펜으로 뒤에다가 뻑 들어보면 콕 나와버리거든. 그럼 그 외에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요. 실은 이게 예술 학교라 해가지고 예술 인재들을 전문 양성하는 학교예요. 하지만 이게 예술이다 보니까 돈이 꼭 따르고 권력이 따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술학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인정해요. 그 학교 잘 사는 집 애들 학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간다고 어머님이 거기 너가 들어가면 어떻겠냐.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네가 좀 연습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해줄게. 그냥 공부만 해.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에 치중한 학생들이 많지만 치중보다 내 치장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백 이걸 더 가시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들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애들 위주로 공부해주고 학생들도 끼리끼리 돈 많은 애들이 끼리끼리 뭉치다 보니 솔직히 좀 재능만 있어가지고는 버티기 힘들고 또 재능이 있으면 조금 좀 왕따 된다 할까요? 아니면 좀 구석에서 혼자 공부한다. 진짜 그런 애들은 진짜 아래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실력으로 이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악물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조금 버티기 힘들어요. 그게 흐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술학교는 왜냐면은 담임 선생님하고 전공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일반 과목을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전공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 생활이 어려운데 자기 자식을 일반 중학교에 가서 공부시키기도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술까지 배워주겠냐 해가지고 재능이 아까워도 썩히더라도 못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죠. 저희 반에도 40명이었는데 악기 성악 다 40명이었었는데 대부분이 잘 사는 집 애들이었어요. 그럼 김가영님 집은 괜찮았나요? 어떻게 김가영님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기 잘 됐나요? 제가 좀 그러니까 좀 솔직히 여기가 자랑이라 하기보다는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라는 추억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뿌듯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백두혈통이라고 자랑했었고 또 그런 집안이었었고 또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무 호위국장 하셨어요. 그럼 여기로 하면은 아마 지방경찰청장쯤 되죠? 그렇게 되죠? 옛날에 경무호위국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아마도 여기는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됐었고 엄마 아빠도 당 간부로 쭉 일하셨고 엄마는 또 큰 기업체 사장을 하셨다 보니까 집안의 그 배경과 모든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가서 어느 집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 뿌듯할 정도였었거든요. 귀엽게 자란 티가 나. 그래서 좀 저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도 일단은 애들이랑 친해지려면 경제적으로도 좀 뭔가 바탕이 돼야 돼요. 애들이 왜 북한 애들도 지금 그래요. 내가 한 끼 사면 너도 한 끼는 못 사도 내가 두 끼 살 때는 한 끼라도 사. 이런 게 있거든요. 주고받는 게 필요하군요. 내가 맨날 사줄 수는 없잖아. 아무리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어려우니까 사주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학급 친구라 해도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학교를 다니시다가 15살에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는 뭔가요? 갑자기 진로를 바뀌게 된 계기는요. 좀 부모님 사연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예술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북한에서 선정으로 막 이렇게 내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나 북한에서 막 키워주려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막 힘을 키우고 있지만 또 이런 반면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술은 딴따라다. 네, 그리고 너무 길게 하면은 딴따라로 퍼져가지고 별로. 그러니까 네가 김부자 측근에 가서 노래 못하고 악기를 못할 바에는 그만두고 그냥 시집 잘 가서 생활해라. 이게 더 많아요, 가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네가 딴따라를 그만하고 진로를 변경해서 좀 북한에서도 그 유치원 그러니까 교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좀 1순위까지는 아니어도 시집 잘 가는 순위 꼽혀요. 왜냐면 또 일정한 정도의 수입이 있고 또 그거보다도 직업이 안정적이고 또 모든 게 그 교사는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좀 갖춰졌는데 물론 장사 잘하는 여자가 인기 많겠죠 북한에서는. 하지만 간부라든가 특권층은 교사를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 좀 뭔가 지적으로 좀 네 지적 제가 지적이 있다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지적, 좋은 네. 안익감 같은.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술학원을 때려친 거지. 한마디로 일면 또 시집도 잘 가려고 때려치기는 갔죠. 근데 또 부모님에 관련된 사연도 있다고 아까. 네. 부모님이 관련된 사연은 제가 그렇게 솔직히 학교에서 다니면서 진짜 다른 학생들도 사랑을 받았겠지만 제가 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세상에 진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잘 좀 살았다고 뽐내고 다녔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부모님이. 근데 급성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님이? 어머니가. 네, 어머님. 근데 그게 사연이 있어요. 급성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큰 기업체 사장하시다 보니까 그 어머니 기업체가 김일성이 3차례 다녀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북한은 김일성이 다녀가면 그 자리와 그 사람이 앉았던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회사가 그런 회사였는데 단층 건물이어서 어머니가 그게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허물고 현대화하고 싶다 해가지고 위에 비준을 받고 현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층 건물에서 어층 건물로 3개 건물 된 거예요. 어층 건물 3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현대화를 꾸렸는데 그때 당시 또 북한에 호위사령부 검열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호위사령부 검열은 진짜 세다고 인정해주거든요. 좀 힘들어요. 그 검열 들어가면. 근데 어머니가 그 검열 들어가게 된 거죠. 구류된 거죠. 조사받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네가 북한에서는 건설을 하려면 자재라든가 모든 게 동원이 없어요. 지원도 없고. 근데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그걸 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왜 김일성이 다녀간 그것을 네가 왜 허물고 현대화를 했냐. 보존을 하지 네. 않았다는. 사적 보존. 그러니까 그게 사적 보존이 돼가지고 북한은 무조건 사적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본인의 결심을 한 게 아니고 국가의 비준도 받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제가 지금 생각해서도 좀 답답했던 게 꿈이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김정일 회사에다 모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현대화해서 아버지 장군님을 모시겠다는 게 어머니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는 이제 돌아갔지. 그러니까 아들인 김정일이가 있으니까 김정일이 회사에 모시고 싶대가지고 현대화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 어머니를 죽이려고 보니까 그 이유가 상관없는 거죠. 네가 아무리 당가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너는 이미 김일성이 다녀간 그 건물을 허물었다. 너는 그것만으로 너의 죄가 충분하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힘은 조금 권력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 어머니가 그러됐을 때 우리 엄마는 뭐 집도 저희 집안 토대가 있고 하니까 금방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40일 동안 구르되신 거예요. 40일 동안. 네, 그래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손가락 세면서 해도 40일 돼가지고 40일 만에 나온 엄마였는데 딱 봤을 때 엄마의 몸은 들어갈 때는 분명히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 당시 어머니의 몸은 많이 허약해지시고 네, 아픈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평양에 있는 봉화진료소라고 했어요. 뭐 김부자라던가 측근들이 진료받는 최고급 병원인데 거기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안 좋았어요. 결과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어도 좀 괜찮지 않았겠냐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그때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왜 엄마를 좀 빨리 내보내지 왜 빨리 안 내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조사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아무래도 엄마가 되라고 하니까 안 됐겠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엄마 위에는 그 양강도 도당 책임비서도 뒤에 있었고 간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솔직히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얘들은 이미 모략을 꾸몄고 이 사람을 그냥 매몰시킨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끼면 끼는 대로 간다고 사람을 죽이자고나 하니까 그 어떤 권력도 우리 집안의 토대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신경이 안 쓰이는. 그죠, 필요 없는. 일단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40일 만에 조사를 받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나와서 어머니가 저는 선생님이 아마 좀 기다려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어머니가 20일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혹시 그 당시에 나이가 그 당시 제가 나이가 14살이었어요. 14살. 네. 그때 진짜 너무 믿겨 안 지는 거예요.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 옆에 없네 하고 저희 집에서 사무실이 15분 거리였어요. 엄마 회사가. 저녁에 있는 엄마 사무실 가서 막 두드려보고 엄마를 불러도 봤어요. 그때 올 때는 엄마가 없다는 게 믿겨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건물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게 더 안 믿겨지고, 왜냐면 엄마가 막 아프다가 돌아가셨으면 믿겨지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 보니까 믿겨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쪽에 가서 엄마 불러 대답이 없고, 저녁엔 엄마 사무실 가서 막 잠든 날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 제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학교를 가려면 또 엄마 회사를 지나서 많이 가야 돼요. 북한은 길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나가면 엄마가 늘 아침에 제가 지나갈 때면 학교 갔다 올 때 갈 때면 잘 갔다 오려고 회사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공사 중이라서 엄마가 늘 회사에 사셨어요. 지나가면 엄마가 뒤에서 저를 막 붙드는 것 같아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성악을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급성 후두암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노래를 하려면 이 후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커서 그런지. 그리고 막 그 어린 나이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러다 갑자기 엄마처럼 이렇게 막 그런 어린 나이 막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한동안 쉬면은 괜찮겠지 싶어서 쉬다가 그래도 효과가 그냥 아마 엄마의 그 충격이 커서 그런지 그냥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아빠도 엄마의 그 일로 힘들어서 한 4개월 동안 많이 아빠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아빠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 아내분이 정말?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충격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빠도 좀 몸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집안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 진짜로 엄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엄마의 손에 들어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는 김일성의 선물도 이렇게 김일성의 성함이 그 박힌 선물만 네, 그런 것만 받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튼튼하고 토대가 네. 단단했는데. 그랬다 보니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구르돼서 돌아가시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충격이 크지만 아빠는 엄마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때 당시 나라에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자기 아내였고, 진짜 자기 가족보다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해서 자기는 장군님 모실 때까지 일하고 그 다음부터 내 가족을 챙기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아내였는데, 갑자기 나라에 김일성이 달려간 건물을 허물었다는 그 죄로 사람을 진짜 억울하게 그 반년 사이에 고아가 된 거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빠까지 돌아가시니까 너무 막 진짜로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좀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것밖에 없는데 이게 큰 죄냐고. 그리고 제가 고아가 됐다는 게 더 막 싫고 고아가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고아라는 말 듣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제 손으로 두 부모님을 한 해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더 힘들었고, 북한은 장례식을 또 여기 한번 풀게 하거든요.
형제가 없어요? 형제도 없고 제가 아, 외동이다 외동딸에? 보니까 예, 진짜 14살의 나이에 견디기에는 네. 굉장히 힘든 아니, 일이에요. 네. 진짜 그때 생각은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나가서 사람들이 늘 어릴 때 너희 부모님 뭐하니? 이걸 잘 물어보거든요. 그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지금도 부모님이 뭐하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하니? 하면 부모님이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네, 부모님이 그냥 집에 계세요. 아니면 사러 그냥 뭐 그냥 간보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북한에 계셔야 하면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면은 제가 또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더 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이렇게 잃었다는 자체도 좀 싫었고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만 또 그 뒷면으로는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위축감이죠 그거는. 북한이 그래요. 그거는. 부모가 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면은 좀 저를 좀 이상하게 보거든. 그 자식을 좀 이상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가영 씨가 이게 뭐랑 클럽이나 이런 촬영 이제 대기실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너무 밝게 인사를 다 해주고 정말 오빠 피곤하세요 하면서 엄청 정말 성격도 좋고 밝고 그래서 저는 야, 이 친구는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북한 친구들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얼굴이 많이 경직이 돼 있고 너무 밝게 해서 이 친구 참 동생인데 이쁘게 생기고 굉장히 성격이 밝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왔니라는 질문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부모님이랑 다 같이 왔고 참 행복하게 굉장히 이 친구가 고생 안 하셨을 했는데 것 같은데 14살에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님을 14살에 이제 이러셨거든요. 굉장히 그때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제가 우울증도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미포 쇼크도 먹고 그러다 보니 학교를 아예 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학교를 접게 되고 네, 그 후에 그러면 생활은 누구랑 그래서 제가 사신 그때 거예요? 진짜 힘들었지만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저 옆에 그래도 그나마 가족이 계셨는데 그 가족이 진짜 든든한 아빠 같은 삼촌이 계셨고요. 또 엄마 같은 이모가 계셨고 또 솔직히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 계셔가지고 제가 그만큼 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저한테는 아빠 엄마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있었고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저희 삼촌이나 할머니도 이모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네 지금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더 많은데 너 인생이 미래를 걱정해야지 네가 지금 현재를 아파하고 이러면 견딜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저도 그래 내가 솔직히 부모가 없는데 표정도 우울하고 성격도 우울하면 내가 나한테 오던 복도 달아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악물고 내가 견뎌야 되겠다. 내가 우울하고 괴로울 때마다 웃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웃고 밝게 표정을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에 이제 교원 대학교를 또 한 3년 정도를 다니셨어요. 네. 여기 다니시면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나나요? 제가 저희 교원대학은 일단 교사 양성학교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원대학 삼촌이 네가 아무래도 예술학교는 못 다닐 것 같다. 거기 다니면 너도 힘들고 하니까 교원대학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제가 교원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교사반이 있고 교양반이 있어요. 교양반은 유치원 교사반이거든요. 그리고 체육반, 이렇게 체육 선생님 이렇게 세 반이 있었는데 저는 딱딱한 교사보다는 그래도 좀 귀엽고 좀 이쁜 좀 그런 유치원 반도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교양반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양반은 2년 과정이거든요. 교사는 3년인데 교양반은 2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양반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양반 다니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전에는 제가 막 좀 이렇게
그게 부모의 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리더십도 막 있고 학교 때 예술학교 때는 제가 분단위원장, 청년비서 막 다 했어요 이렇게. 근데 대학교 가니까 저희 청년비서 선생님 저보고 네가 청년비서 할 거면 하라고 널 추천한다고 하는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무조건 어릴 때부터 무조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저를 무조건 제가 안 하갈 때도 막 끌고 가서 시켰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다고. 네가 왜 못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저는 그냥 조용히 학생으로 살겠다고. 청년비서 아니 네가 이렇게 너같이 이렇게 빨갱이가 안 하면 누가 청년비서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진짜 못하겠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랬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저는 안 하고 조용히 뒤에서 학생으로 살았는데, 그때 교원대학에서는 보면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아요. 남학생 학교 생활에 보면은 또 남자 여자가 막 어울려 재밌는데 저희 교원대학은 한 80%가 여자들. 그리고 여자 선생님. 남자는 체육반밖에 없어요. 근데 체육반 인원은 한 교원반, 교양반 여학생이 있으면 30명 된다면 체육반은 남학생이 한 개 반 10명? 그러다가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다 지방에서 올라다 보니까 별로 남학생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교실에 딱 들어가, 중학교 때는 교실에 들어가 남자 여자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재밌거든요. 한 책상에 앉아서. 근데 대학교 때는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대신 거의 여학교처럼. 네, 여학교처럼 공부하니까 그냥 좀 되게 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알콩달콩 이런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생각해보면. 근데 오과 3차까지 이렇게 붙으셨었다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언제?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오과 뽑혔구나. 네. 이게 대학교 때라고 하면 사실 남한에서 대학생은 이제 20살이 넘어가야 대학생인데 이 대학 생활을 17살부터 19살까지 그쵸. 하셨어요. 네. 10대 후반입니다. 네, 오과 3차까지 붙으셨어요. 네, 저는 대학교 생활 딱 떠올리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오과밖에 없어요. 근데 오과 다 아시죠? 네. 아, 오과 다 알아요. 아실 거잖아요. 네. 근데 오과에 딱 뽑혔는데 저희 그 양강도에 매 학교마다 그 중앙당 지도원들 내려온 거예요. 직접 이번에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전교가 갑자기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는데 딱 앞에서 이렇게 보더니 너 이렇게 딱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딱 집합해가지고 물론 저희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뒤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 하고 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찍지?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뽑혔어요. 영화대학도 뽑혔고 아무튼 내려오는 거마다 다 뽑혔어요. 근데 다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 때 또 계속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너 괜찮네. 바로 학장 사무실로 와 하는 거예요. 학장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뻤다 이거잖아. 아니지, 굳이 그것까지는 아니지. 말이지. 근데 북한에서 어과는 뭐 순위가 맞는데 제일 1번이 인물, 왜냐면 딱 봐도 눈에 들어와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딱 보고 뽑고 학장방에 가서 간단한 가족 사항을 물어봐요. 저희 가족 사항 얘기하니까 괜찮네 하는 거예요. 저 보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보더니 너 얼굴 뭐 손 안 댔지?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혹시 남자친구 있냐? 없다고 하니까 그래 있어도 없어 그래야지. 이 학교는 뭐 남자도 없는데 무슨 친구가 있겠냐 하더니 가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죠. 근데 한 달 정도 안 돼가지고 학장이 바로 저희 방에 온 거예요. 아무게 나와 하는 거예요. 그때 나갔더니 지금 한 밑에 내려가려고 봤더니 밑에 벤츠가 와 있는 거예요. 벤츠가. 그래서 왔나? 하고서 드디어 오는 게 왔나? 하고서 내려갔어요. 타는 거예요. 탔더니 바로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이 타니까 바로 덕병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십니까? 라는 이런 말도 물어도 못 보죠. 북한은. 뭐 앞뒤 설명 없이 그냥 그냥 타고 납치하듯이 갔어요. 덕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딱 느낌이 이건 신체 검사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북한에서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토대예요. 그러니까 이지도원들이 가서 토대를 막 알아보는 거죠. 병 그럼 신체 검사 가 하고 신체 검사 오는 거예요. 신체 검사 갔는데 정전인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병원은 정전인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바로 전화하니까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억가생이 그렇게 지금 진짜로. 신체 검사하니까 전기는 이렇게 했나 봐요. 1순위로 아니 보내주구나. 그렇게 진짜 병원들이 전기 안 하지 엑스레이랑 뭐 찍을 때 그렇게 고가 이런 생들 뭐 한 명, 두 명, 몇십 명 이렇게 쭉 데려오는데 검사하면 바로 전화한다고. 그럼 병원에 바로 전기 왔어.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매 대학교 한 명씩이었으니까 5명이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예약제가 없어요, 병원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따로 바로 이렇게 첫 번째로. 네, 원장 그치. 방으로 가가지고 바로 그렇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북한 신체 검사라고 하면 여기 분들은 여기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은 아주 후졌어요. 그 후진 곳에서 신체 검사를 한다는 게 참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신체 검사 받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겨드랑이 냄새 검사였어요. 네? 생각만 해도 싫어.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걸 그거 엄청 위에 따져요. 네, 엄청 그래요? 군대도 못 나가. 네, 맞아요. 그거. 그래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군대 못 나가요. 이거 있으면 옷과는 둘째 치고라도 네. 군대도 못 나가요. 그래서 수술해야 돼. 제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도 잘 남자도 살아. 있어요? 남자는 처음 들었는데. 잘 살았는데 이거 보고 인내가 네. 나는 거야. 네. 그러면은 겨드랑이 냄새가 나면 군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죠. 이 사람 아이고. 출시가 안 아니. 되니까. 아니 전 진짜 상상이 안 아니, 그러니까 되네요. 군대 둘째 치고 이제처럼 특히 옷가 뽑히는데 그거 시험 이렇게 건면한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검사를 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흉내내. 아니, 내가 할게. 내가. 아니 이게 말을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말로. 직접 네. 그냥 냄새를 맡아요 직접? 그 먼저 이렇게 섬에 뭔가 발랐나 봐요. 그게 네.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한번 닦아요. 근데 옷을 뺏겨요. 근데 속옷은 입고 옷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손을 그 섬에 이렇게 쓱 한번 발라보고 그리고 냄새 맡는 거죠. 근데 그게 복 있는 게 남자 선생님 맡을 때가 있고 여자 선생님 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때 딱 교대 타임이어가지고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러는데 바로 교대 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희는 여자 선생님 맡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다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게 물론 뭐 안과, 치과 다 보죠.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고 또 두 번째는 발톱 검사. 발톱이 이렇게 파져 들어가는 내성 발톱. 네. 그런 게 그것도 이렇게 꼭 눌러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했는데 그때도 아주 알았어요. 겨드랑이 냄새도 그때 알았고 네 발톱도 그때 알게 된 진짜 거예요. 별의별 걸 다 검사하네요. 아니 그 우리도 그 치아 몇 개는 가지고도 다 물어보거든요. 다 보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게 몇 차였던 거예요? 그게 2차인 거죠. 2차까지 지금 1차는 더 학교에서 뽑힌 거고 2차는 신체 검사까지 신체 가면 검사를 2차인 거죠. 그리고 산부인과 검사를 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산부인과 그치. 검사 천연지 아닌지 청각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참 중요해요. 처녀가 아니면 아무리 터져서 코 이뻐도 못 가요. 청각을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요. 어떻게 아니 알아요?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그리고 몸에 흠집이 있어도 안 돼요. 신체. 흉터나 뭐 그러니까 그런 저희 거요? 친구는 참으로 예뻤는데 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칼 흉터. 그래서 그 친구는 떨어지고. 어가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친구는 딱 붙으면 발에 손을 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있으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2차까지도 당첨돼가지고 저보고 그 주정당 지도원이 알았다고 그러면 3차를 올라갈 거니까 준비해 해가지고 평양까지 3차 올라가게 된 거예요. 평양에 올라가면 평양 3차에 적십자병원에서 그거 하거든요. 적십자병원에서. 근데 평양이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검사 하는 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3차 똑같이 해요. 다시 다 보는 거예요. 3차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보고 3차에서 주방당 지도원이 집에 가서 좀 기다려. 대신 생활을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네가 옛날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보이지도원 안전히 감시를 붙으면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옷가를 보낼 수가 없다. 이미 저희 작은 이모, 이모는 가셨거든요. 그러면 노까지 가서 그렇게 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기는 너무도 아깝다. 인생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저 역시도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사진으로 뽑는 그런 옷가는 정말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가겠다. 그런데 안 간다 해서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가족이 피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몸에 흉터를 냈어요. 어떻게? 흉집을 냈는데 자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북한에서는 개인이 그 네. 성형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업과생이 성형 시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몸에다 칼 짜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성형 개인집 성형 가서 어떤 거 밤에 하셨어요? 제가 눈 문신을 했어요. 눈 문신이요? 네, 이게 밑에까지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밑에는 안 찍거든요. 위만 혹시 찍어요. 그 아이라인 말씀하신 맞아요. 아이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밑에까지 찍어달랬거든요. 티나게. 네. 밑에까지 아, 다 찍어달랬어요. 일부러 티나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보이시던 감시를 피해서 밤에 가가지고 밑에 위 다 찍고 그리고 눈 팅팅 보고 집에 와서 막 깜짝 놀라지만 아이고. 그래도 제가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이.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니 3개월 후에 대가 진짜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그때 가면은 그냥 김부자 그 집에 옷과 가는 거죠. 네. 뽑히는 거였군요. 네네. 완전. 네, 그 뽑히는 거죠. 그걸 가는 건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엄청 바지 벗을 좀 노력했었고 그쵸. 감시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 집안에서 그분한테 엄청 많이 뇌물도 거이고 아이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혼났죠 그분한테. 그러면서 네가 하도 내 손에서 그냥 끝난 줄 알라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사국이다. 네, 사국이. 다른 애들은 막 남자랑 친한 친구 남자친구 있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네. 안 뽑혀가려고. 네네. 나 뽑혔어. 네가 나를 책임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 그렇게 아니면 또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써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휴, 얘가 참. 전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기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그럼 교환대학교를 이제 무사히 졸업을 네, 하신 그렇게 해서 거군요. 졸업한 거게 된 거죠. 그럼 그 후에 유치원 교사도 네. 1년을 하셨다고. 네. 네. 유치원 교사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유치원도 낮은 반, 높은 반에 있는데 저는 낮은 반 교사였어요. 근데 이 당시가 이제 낮은 반이죠. 2009년 말이니까 네, 19살에서 네. 이제 20살로 네, 넘어갈 때. 네, 19살 때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 네. 유치원에. 낮은 반에 배치받아가지고 교사를 맡았는데, 북한은 낮은 반부터 유치원에서 글을 배워줘요. 우리말 글을 배워주고, 셈세기 정도 이렇게 배워주고, 또 노래와 춤, 뭐 이렇게 많은 걸 배워주는데, 제가 참 힘들었던 거는, 그때 이미 저는 좀 약간 세뇌됐나 봐요. 왜냐면 남한 드라마도 많이 봤었고 노래도 많이 들었었고 하다 보는데 아니 진짜 어린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제가 막 김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 재밌는 이야기도 20분 이상 안 들어요. 그쵸. 그런데 그 김부자 얘기를 제가 막 재밌게 하든가 아니면 집중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참으로 또, 참 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이다지나 하냐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19살에 그런 생각을 네, 하셨어요? 왜냐면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선물 줄 때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일에 선물 받을 때는, 김부자 생일에 선물 받을 때는 막 감사합니다, 장군님 막 하고, 선물 다 먹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지금 애들 특히 더 하거든요. 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애들한테 김정님, 원수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너들을 챙기려고 들리겠어요, 막 이렇게 그게? 아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말이 전혀 안 들리니까 노래도 북한은 노래도 어린이 동심이 안 맞게 그냥 김부자 사상 노래. 찬양이 들어가야 되지. 모든 게 다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좀 어려웠었고 또 그리고 빈곤층 그 차이. 잘 사는 집 아이, 저희 해산시 해산 유치원이었는데 잘 사는 집 아이하고 못 사는 집 아이.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딱 보기에 눈에 보일 네, 정도로. 왜 그치. 힘들었냐면요. 북한 정심 제공이 안 돼요, 유치원이. 지금 안 돼요? 안 되죠. 옛날엔 그래도 그치. 밥 줬는데. 그 도시락을 다 지금은 안 되는군요. 싸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 사는 집 아이는 매일 고기에 맛있는 생선을 거 사오는데 아이고. 못 사는 집 아이는 진짜 장한 숟가락에 참기름 넣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는 진짜 극소수고 아니면 하다못해 고구마, 감자. 감자가 아니고 그 잡곡밥에 옆에다가 시래기인데 여기서는 시래기를 되게 막 맛있는 좋아하잖아요. 네, 맛있는 북한에서 반찬. 시래기는 무 반찬 시래기는 진짜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한 정도로 싸서 보낸 거예요. 이분들은. 애들 어린 5살, 6살인데 애들이 그 도시락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아이고. 너무 눈물 나고 또 이 마음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 올 때까지 선생님이 그 자기 도시락 한 숟갈 뜰 때까지 밥을 안 먹어요. 아,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숟가락씩 네, 먹어야 참 돼요? 재밌어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 점심시간이면 어린 도시밥 먹을까요?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동무들 점심시간입니다 하면은 아, 유치원 네 선생님이다. 그러니 동그랗게 앉아요. 네. 동그랗게 앉아요. 모두 앉아요. 자기들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 동그랗게 맞다. 앉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가운데 딱 들어가요. 네. 애들은 도시락을 딱 뚜껑을 열고서 선생님 저거 맛봐주세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아이들이 선생님이 한술 떠서 먹으면 자기가 먹는다는 걸 교육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얼른 교육 먼저 먹어야 가르쳐요. 된다. 또 그렇게 저희가 가르치는 거죠 그걸. 네네. 그럼 제가 쭉 돌아다 보면은 참으로 딱하게 많고 또 선생님들이 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 시설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도시락이 안 싸우다 보니까 매 반에서 그지. 도시락 2개씩을 원장방에 갖다 드려야 돼요. 아휴, 맞아. 근데 도시락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학생들이 밥을 반을 덜어올고 또 맛있는 반찬을 조금 한두 담아서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란이 좀 삶은 계란 있으면 그걸 하나 넣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학생들이 막 보면은 너무 어린애들이 막 어렵게 사니까 좀 더러워져요. 근데 잘 사는 집 애들은 선생님 왜 제 반찬을 걔한테 주냐고. 그쵸. 또 먹을 거에 엄청 욕심낼 나이. 맞죠. 그래가지고 저는 쟤랑 앉기 싫다고, 저는 쟤를 멀리 보내고 얘랑 앉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잘 싸우는 애랑 같이 앉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어린애들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끼리끼리 놀기 그쵸.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은 유치원 때부터 끼리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집 교사 맡은 반은 전 원장 선생님한테 갈 때 계란이라든가 고기 반찬이 있는 거고, 못 사는 집 반을 맡은 교사는 시래기라든가 이런 게 가는데 그 시래기까지 아니어도 감자 반찬 뭐 이런 게 가는 거죠. 아이고. 제가 봤을 때 아 북한은 참 그게 너무도 딱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그 도시락 남잖아요. 애들이 밥을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네. 어떤 잘 사는 집 엄마들은 밥을 꽁꽁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남은 걸 선생님이 집에 가져가라고. 아. 근데 저 첫날에 뭐 모르고 밥을 다 덜었어.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 밥 이거 다 못 먹어요. 뭐 무조건 반을 덜어요, 밥을. 네. 애들 밥을.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이만큼 돼요. 흰 쌀밥만 이만큼 돼요. 그럼 제가 거기 남은 거예요, 저녁에. 이거 어떡하냐고 다른 마마쌤은 물어보니까 높은 반 선생님이 아휴 너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그거 집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죽기 싫기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럼 저는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치. 제가 또 예빛반 쌤한테 선생님 가져가라니까 그래 너는 무슨 가져가서 필요 없겠지 하더니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 근데 것까지. 이게 보경 씨가 뭐라서 그러지 19, 20살에 지금 선생님을 했잖아요. 네. 북한에 선생님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래 젊었고 나는 첫 사회생활인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라보다는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그 얼굴이 저 철판이 아니고는 근데 아니에요. 어려워. 부끄러운 게 다 그래요. 그만큼 응당이 살기 됐어요. 힘드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것이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주는 선물 같은. 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형편이 되면은 꽁꽁 다져서 많이 보내는 거. 왜? 선생님이 먹을 거 아니까. 그렇게 그래, 또 아니 보이는구나. 1, 2년 지나면 그렇게 되지. 근데 나도 저는 21살에 못했어요. 21살에 결혼을 첫 했을 저는 때 그래서 그 잡곡밥 힘들어. 사온 아이 밥을 덜어가지고 흰쌀밥 있는 아이를 그래도 줬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어린이들 이게 좀 골고루 네. 잘 해줬네. 그게 좀 어려웠어요.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참 진짜 안 돼요. 그게. 아니 근데 아까 쓰신 거 보니까 네. 김장철에 부모님들한테 뭘 다 갖고 오게 한다고. 아 그거 봤어요. 북한은 세부 부담 시켰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제가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네, 같죠? 왜냐면 북한은 교원들이 학부형한테 얹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장철에는 북한이 겨울이 제일 어렵거든요, 생활 형편이. 그치. 특히 저희는 춥다 보니까 겨울에 북한은 12월이라 10월에 김장을 해요, 저희 회사에는. 근데 그때 되면은 학부형들이 다 준비해서 오는데 하물며 파, 마늘, 고춧가루까지 다 준비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고 그리고 오는 김치 거예요. 다 해줘요, 학부형들이. 제가 네. 안 해요. 아, 김장철에는 네. 학부형들이 그 학부형장이 있죠. 학부형을 책임진 학부형장 부모님이 얼마씩 모아가지고
몇 명 학부형 3명 정도 가서 다 사와가지고 다 담고까지 딱 해놓는 거예요. 이것이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해주는 뇌물인 거죠, 한마디로. 네. 예의 같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고춧가루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왜 가져오냐고, 필요 없다고 하니까 다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 저희 다 할 거라고. 자기 아이 봐주니까. 쫙 해놓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고맙더라고, 솔직히. 근데 이게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저 있는 집 자식이어도 좋네라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어려운 분들은 그게 의갈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쵸. 그게 참 저도 그때 보면은 지금 뻔뻔했던 그러니까 가영 씨가 이 말하면서 약간 미소를 띄우잖아요. 난 이 감정을 너무 잘하는 게, 오늘 다른 분들은 뭐 결혼하면서 학부형들한테 그런 부담을 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부담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학부형들이니까 정말 젊은 선생이 우리 아이들 잘 해주고 이렇게 아이들 관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 잘 학급이라는 걸 끌어나간다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에 본인들도 다 힘들지만 모아서 해준 거잖아. 그쵸. 그때 그 느끼는 스승으로서의 내가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선생님을 했는데 그 첫 해 학부형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가에 대한 그때 그 좋은 마음인 거예요. 미소가 나와서 나는 참 이해돼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 받을 때 그 돈이 많다는 것도 떠나가지고 너무 그치.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근데 북한의 그 유치원들 애들도 보면은 막 옷 못 입고 막 이런 애들은 유치원 나오기 싫어하고, 또 옷 잘 입고 막 이런 애들은 나오고. 아침에면은 제가 제일 유치원 교사하면서 행복하고 뿌듯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아침 9시 땡땡 울리면은 아이들이 신발 딱 찌고 노래 부르며 들어와요. 노래 부르면서 막 들어올 때 선생님 인사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엄마가 왔다고 이렇게 또 인사 노래를 부르면서 갈 때, 그때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부터도 유치원 교사예요. 근데 그렇게 뿌듯한 일을 하시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탈북을 제가 결심하게 된 계기가요, 일단 그 교사할 때는 벌써 19살 때였잖아요. 근데 탈북할 때 제가 2012년도 탈북하다 보니까 12년도요? 네, 12년도. 몇 살 때 했어요? 제가 22살 때죠. 그쵸. 네. 그때 제가 탈북하게 때 저는 선배님이셨구나. 저는 탈북을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대학생 할 때부터, 지금 애들은 저희 또 국경이잖아요, 해산이. 그러다 보니까 남한 드라마도 많이 봤고 영화도 많이 봤고 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중국도 좋다는 건 알고, 하지만 나는 이 집안의 자손이고 또 우리 집안 토대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꼭꼭 참았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같은 토대 가진 사람은 한국에 가서 살려둘까. 북한에서는 안기부, 네, 이거 솔직히 안기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국정원은 안기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안기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왜 우리는 그쪽에 잘 살았는데, 또 남들이 못하는 걸 누리며 살았는데 우리가 가서 받아줄까? 혹시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남한 드라마 보는 걸로만 끝나고 즐기는 걸로만 만족했는데. 뭘 제일 좋아했어요? 뻔하고 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가을 동화를 8번 봤어요. 8번 보셨다고요? 네. 18번? 8번. 8번? 네, 맨 처음에 본 드라마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은서, 준서가 지금 성예교 씨, 성승호 씨잖아요. 이초가 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머그컵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드라마에서 준서컵, 은서컵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다가 가영이 컵, 엄마 컵, 아빠 컵 이렇게 만드는 걸 준비했어요. 저 진짜 좋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8번을 보고 봐도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도 성승호 씨 팬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꾹꾹 갖고 있다가. 네, 갖고 있다가 엄마가 점점 크면서, 그때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음속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 엄마의 계기가 저한테는 그 탈북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그때 당시 어리니까, 그래 엄마가 죄가 있겠지, 아니면 그래 당가 수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크면서 그게 눈에 보이고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그 세뇌됐던 교육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 엄마를 잃은 게 분통하고 억울하고 엄마는 분명히 진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라에 뺏겼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꾸 쌓이는데 엄마같이 의지했던 이모가 있었잖아요. 저희 이모가 이모도 큰 기업체에 또 엄마가 사장을 했어요. 근데 이모도 엄마 비슷하게 또 직원의 신고로 시작된 그 검열이 10번이 넘는 검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도 10번이라는 검열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주황당에서 아예 이모를 그냥 죽여! 그냥 이거나 같은 거죠. 잡으러 네, 왔었다고. 그때 저희는 집안에서 빨리 피해가지고 이모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막 저희가 막 놀란 거는 엄마 때는 다들 그냥 그래 나라에 딸을 바치자 나라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제를 그래 나라에 바치자 생각해. 진짜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까지 그렇게 되니까 저희 이모도 막 엄마 생각 떠올리면서 저희 동생도 이렇게 됐는데 나 잡히면은 어떡하지. 그리고 이모가 적대 잡히면은 바로 그냥 갔어요. 관리소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모가 한 2년을 숨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못 보고 진짜 50대 넘는 나이다 보니까 걸지를 못 계속 그 집에서 못 걷다 보니까 걷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네.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모를 보면서 아 이러다가 이모도 잃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모를 엄마같이 의지하는 분인데 이모까지 잃으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때 저희 이종 사촌 언니가 그 김지영 언니죠. 네, 지영 씨. 언니가 엄마를 이렇게 이룰 수는 없다. 우리 뭔가 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모도 이미 라디오를 들었어요. 2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한국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저희는 그때 처음에 듣지 말라고. 근데 야 여기 라디오 들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잘 산대. 우리가 가서 죽이지 않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을 진짜 안 죽인대? 그러니까 진짜 안 죽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갈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봐도 우리를 진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주변은 다 정치적밖에 너무 다 그냥 빨갱이들밖에 애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서 이런 솔직히 나쁜 사람을 좀 사귀어야 될 텐데 나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때 가서 나쁜 사람인 거죠.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근데 나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도 막 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탔다가 삼촌의 그 대반을 통해서 또 저기 멀리 친척을 통해 가지고 그럼 탈북 결심을 해서 언니랑 이모가 우리는 탈북하겠다. 너는 어떡하겠냐 하는 말 하는데 그때 또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모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또 언니 혼자 이모를 붙이러 간다는데 딱 봐도 그 길은 험하고 아무리 한국에서 우리 받아준다고 해도 위험하죠. 아직 위험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 받아준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가서 살 수가 있겠는지 중국에 가다 뭔 일은 없을 건지 해서 그러면 그때 나도 같이 가겠다. 언니가 혼자 가서 이모 부추기는 것보다 내가 옆에서 둘이 같이 부추기면 우리 이모 살릴 수 있겠고 또 내가 엄마 같은 이모가 없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모를 잃는 것보다 나는 이모를 구하는 길을 택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덤덤하게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저는 뭐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저도 그래서 그럼 나도 이모 따라 가겠다 해가지고 언니랑 이모가 괜찮겠니 네가 해서 괜찮다 나는 여기를 포기하더라도 난 택하겠다 해가지고 발을 끼고 탈북하게 된 거죠. 그럼 그게 22살이신 거죠? 마음이 참. 네, 저희가 탈북 과정까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말요? 제가 네. 말 길게 했나봐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았고 말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 탈북 과정을 그 김지영 씨가 26회 탈탈탈 26회에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탈탈탈 26회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가영 씨가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알아서 가주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 잘했어. PD님 뭐 휴대폰 좀 주이소.
네, 탈탈탈 2부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국씨가 인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 예,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성이 밝은 청년입니다. 네, 2부. 저희가 1부에서 탈북 과정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영 씨한테 듣기로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네. 중국에서 이렇게 지영 씨랑 떨어지게 되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탈북하면서 일단 잡힐까봐 두려움보다도 언니 걱정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 대반이랑 같이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저희 한국 브로커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모랑 저랑 먼저 떠나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언니는 저희 보고 이러는 거 언니는 바로 거기서 떠난다. 그러니까 저희는 응 그래 바로 하고서 내려올 거다. 같이 떠나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게 알고 저희는 그리고 탈북 중국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아, 저희는 바로 어디서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가는데 언니는 안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 다음번 도착해서 만나서 아 그래요? 갔어요. 다음번 또 없는 거예요. 언니는 왜 안 와? 다음번 도착이라니까. 그 다음 해가지고 라오스, 베트남을 라오스, 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태국에 가가지고 전화했죠, 브로커한테. 근데 중간에 딱 떠나면은 중국 콩명을 지나면 전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울며 계좌 먹기로 그다음부터 간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도착해서 아니 언니는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사람을 지금 이게 뭐냐고 솔직히 말해달라 그랬더니 언니 데리러 간 차가 감시가 붙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를 돌려가지고 언니는 못 데려왔다. 다음번에 언니 데려오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언니 말했으면 우리가 걱정을 덜 하고 오지 않냐. 왜 그 얘기를 안 해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 뭐 미안하단 말도 없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런 상황에 막 막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고 우리 데리고 오냐고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싸울 것 같아서 그래 지금은 널 잘 보여야지 하고서 그냥 브로커한테는 그래. 약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언니를 부탁할게 그냥 그리고서 전화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모는 언니 걱정이 더 컸죠. 이모는 그쵸. 몸도 아프셨는데 이모가 언니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모 때문에 저희가 떠나게 된 거잖아요. 저 본인 때문에 떠났다가 딸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모는 자책감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이모를 뭐 어떻게 달래드려도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되죠. 아무래도 이모한테는 언니가 또 딸이니까. 네, 그리고 언니가 딸이 또 없어요. 워낙 현우니까 막 엄마가 막 걱정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바가 없는 거예요. 빨리 언니 오는 것밖에 이모를 지금 이거 병을 치유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에 너무 진짜 매일매일 같이 빌었어요. 그때 빌 때 저희는 하느님 있는 것도 모르고서 그냥 하느님 부처님 다 빌었어요. 뭐, 무작정. 네, 무작정 다 해가지고 언니를 빨리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이모를 지금 몸이 점점 허약해지는데 병이 악해지는데 이모를 살려달라고 해서 막 그렇게 빌었거든요. 그럼 태국에서 다시 만나신 거죠? 아니요. 그럼. 태국에서 저희 40일 생활하고 네. 저희 태국에서도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아. 사람들이 저희를 막 좀 따돌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경력을 잠깐 그 짧게 경력을 쓰거든요. 그때 반장이 보고서 깜짝 놀라고 이런 집안에 사람이 올 리가 없다. 얘기해가지고 저희를 사람들이 저 왜 깜짝이라고 막 우리 막 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랑 저랑 막 거짓말도 했고 거기서 막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중국에서도 아주 오래 살았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도 했었고 아무튼 제가 좀 그때 깜짝으로 해받았었거든요. 그 40일 되기 전에 제가 먼저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첩이니까 먼저 데려간다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120명인가 되는 속에서 10명이 먼저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봐라 간첩이니까 10명이 먼저 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모랑 저랑 그냥 입 다물고 갔죠. 그래서 언니는 못 만나고 그냥 언니는 브로커한테 맡기고 저희는 한국에 먼저 입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2013년 3월에 이모랑 저가 대한민국의 땅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 인천공항보다 더 막 그 느낌 들었던데 대한항공 탈 때 그때 더 비행기를 탈 때요? 가슴이 더 두근두근 떨렸던 것 같아요. TV로만 봤던 스튜디오스인데 앞에서 막 한국말 하는 그런 아가씨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막 우리 동포라는 생각보다 한국 같은 저 선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한민족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조선말 하네 이거. 아니 그게 한민족이라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태국에도 다 우리 북한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딱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한국을 탔는데 저희는 태국 항공이라서 태국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외국말 하는 줄. 태국. 근데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쁜 아가씨들이 막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때는 빵빵 사투리를 진짜 너무 잘 썼거든요. 근데 괜히 잘못 말하면 그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저랑 같이 타서 가는 거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괜히 옆에서 말하면은 여기 막 깐첩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물 갖다 드릴까요? 하는데도 그냥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약간 좀 오리보리하게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때 와 드디어 조선말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뭔가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좀 안전하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는 대한항공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이니까 한국항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좀 약간 안도의 숨을 쉰 거죠. 거기에서 좀 괜찮겠다 이제는 하고 숨 쉬고 딱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저는 정말로 도착하면 남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국 남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진짜 궁금했어요. 다 송승헌 같이 생겼을까? 네, 이게 솔직히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한국 남자 꼭 봐야지 하고서 가거든요.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저희는 따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어요. 사람 구경을. 네, 사람 구경 좀 하는 데 가서 한국 남자 보고 싶은데 솔직히 국정은 미안하지만 좀 배 나온 아저씨들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하는 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래서 좀 나는 좀 청각 같은 좀 청각 같은 좀 그런 남자들을 좀 아닌데. 빵빵한 남자들을 보고 싶은데 성수원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안 믿었어요. 좀 그래도 멋있는 한국 남자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또 가다 보면 있겠지 하고 탔어요 버스에. 그래서 저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아저씨들 보고 살짝 좀 충격 먹었던 거. 그리고 버스에 탔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축하합니다. 맨 첫 마디 축하합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지금 안 밝혀요. 저는 국정원에서 아무개 입니다 하고서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부터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총각이 나와서 해주면 얼마나 근데 좋아.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친절하던 것보다 그냥 너무 따뜻하게 말 한마디에 저희가 뿅 가거나 갔죠. 한마디로 그냥 이제는 좀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조금 속은 막 마음은 조마조마하면 속조이면서 국정원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조사를 굉장히 길게 받으셨어요. 네, 저도 그게 참 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좀 직업이 있고 저쪽에 토대가 좀 괜찮으면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때 당시에는 저 기수, 아래비 기수 봤을 때 저희가 제일 길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거의 40일 동안을. 네네네. 안에서. 그러니까 이모가 먼저 20일 받고 또 저도 이모를 40일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또 다시 이모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은 덕방에서 생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제발 덕방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너희들 덕방이 여기 절대로 아니다. 막 국정원생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덕방이 아니면 뭐야? 우리는 아직 감쪽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북한 사람 맞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가 뭘 믿겠어요. 저희가 그냥 저희 입으로 북한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인정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무나 와서 북한 사람입니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남들은
안 받는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그걸 안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선생님 깐첩이 아니라고 후회 안 하실 거라고. 국정원에서도 간첩이라고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가영 씨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붙잡아두고 싶어서. 그냥 선생님들 그냥 얘기 좀 하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서 다 받고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걸로 확인 차원인 거죠. 선생님 제가 아무리 해봐도 심장 박동수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그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 탐지가 돼가지고 어떤 거지? 놀랬어요. 저는 막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막 말해 막 이렇게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빡지르고 네네. 근데 뭐 소리다가 뭐 이렇게 막 차시더니 덕무는 북한에서 언제 태어난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혹시 거기에다가 제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고 딱 집어 뚫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스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네가 거짓말을 하면 박동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편했구나 생각이. 근데 아무튼 그 탐지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두근두근 떨었지만 세 번째는 선생님을 대화하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탐지기. 나중에 편해져서. 네. 얘기됐다니까. 그러면 국정원에서 나오셔서 하나원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원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좀 걱정이 컸어요. 만나는 선생님마다 나가면 공부해야 된다. 대학교 가라. 네, 그리고 너가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안 그렇다고 이 사회에 살아보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너무 저희한테는 좀 막 걱정과 그게 그 부분들은 저희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는 그게 오히려 더 막 있잖아요. 겁나기도 하면서 벙벙한 느낌? 막 혼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막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저희 강사가 들어오면은 물어봐요. 어떻게 생활하냐고. 이게 제일 첫 질문이고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말씀만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기서 사는 거 제일 행복한 줄 알고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원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의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인터넷도 안 되고 웨이브 사업도 쪽도 안 되는데 옷도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하는 말밖에 안 들리는데 선생님들이 맨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건 좀 심하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너희들이 발을 움직여서 밥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움직여서 사회 보여야 되지만 여기서는 옷도 주지, 밥도 주지, 재워주지, 집세 안 나가지 이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복 입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 걔네는 그 절대 몰라가지고요. 그거랑 똑같지. 그거랑 같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너네 학생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지. 네, 교육기관이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요즘 친구들이 무서워하잖아. 특히 저 같은 경우보다 어르신들이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한 가지 그래도 북한보다 의료시설이 좋아서 아프셔도 금방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희망을 가지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좀 체육부장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원에서. 그러셨어요? 네, 무슨 그게 하나원에 또 예술부장, 체육부장이 있거든요. 제가 체육부장이었는데 참 하나원 생활에서 여자들끼리 막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에피소드도 막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하고 그 어르신들끼리 남자 어르신들은 60세 이상이면은 여자원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어린이와 노인은 같이 생활하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기수 아니고 앞기수 어르신인데 저희 기수 그 할머니를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방이었었는데 그 할머니 마음 드셔가지고 자주 교회 가는 일요일 주말이면은 자주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이니까 몇 분 안 되시니까 친구처럼 지내겠지 했는데 나중에는 두 분이 공원에 앉으셔가지고 손도 잡고 이렇게 막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부러운 거 있죠. 근데 멋져요. 네. 아이고 하나원에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린애들은 또 어린 친구들은 또 자기들끼리 남자 여자 같이 막 이렇게 놀고 학교 하는 게 다니고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빨리 나가서 좀 저렇게 알콩달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동안 막 그냥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런데 그분들은 막 여유생활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부럽다. 6개월을 있었어요? 왜냐면 국정원에 3개월, 하나원 3개월과 6개월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모랑 또 지영 씨랑 하나원 기수도 차이가 난다고. 맞아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이모가 되는 저희보다 한 기수 앞이거든요. 왜냐면 이모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먼저 좀 나가서 얼른, 네. 예, 빨리 나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빨리 나갔어요. 이모가 한 기수가 한 달 더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또 억울했던 게 저는 분명히 저도 효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에서 딸은 그래도 직계지만 너는 사촌. 그래도 한 철이 더 늦은 네.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는 어떡하겠냐, 좀 이해하라고. 언니는 이모를 병간 와야 되니까 언니만 나가고 너는 좀 늦게 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모가 한국을 먼저 정착하게 된 거죠, 한 달 앞서서. 그래서 제가 이모 언니 없이 혼자 하나원 생활을 한 달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 언니가 나갈 때 꼭 전화번호를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나간 즉시 집은 어떤 집이며 집 안에는 뭐가 있으며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전화 온 얘기가 야, 집 평수는 우리 집의 방 2개보다 더 작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방은 우리 이 화장실, 저희 북한에서 화장실 그 주방에 작은 주방이 있었거든요. 그 작은 주방보다 더 작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있어? 이불 하나랑 베개 하나씩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TV랑 냉장고랑 뭐 이런 거 북한에서는 좀 그런 걸 귀하게 여겼었거든요. 가전제품 안 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생활하고 나오나. 근데 그래도 살 수는 있어. 여기 열심히 일하고 너무 좋다. 야 맨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편하다고 얼른 나오라고 생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더 캄캄한 거예요. 빨리 나가서라도 빨리 뭔가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에 사람은 또 마음을 막 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원 딱 나오셔서 그렇게 여자 셋이서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네, 11평 집에서 어? 11평이었어요. 11평? 작지. 너무 작았어요. 아니 그리고 다 처음 왔는데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처음에 정착할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도 그나마 언니하고 이모가 그 집안을 먼 길을 대표 나와가지고 저는 차가운 집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막 하나원에서 막 헤어질 때 애들이 어떻게 집에 가서 혼자 살지 하는 걱정을 애들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나가면 언니랑 이모가 있지 하는 생각이 막 나왔는데 다른 애들은 나가면 혼자 어떻게 살지 막 우울해하는 애들 제일 많았어요. 혼자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생각이 제 애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모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모랑 언니도 한 달 만에 나오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서 뭐 주변 분들이 도우셔가지고 뭐 TV라던가 뭐 냉장고라던가 이런 건 그래도 받았더라고요. 그 나머지 아무것도 없고 집도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 작은 게 그렇게 눈이 안 들어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아 그냥 하나원에 나온 그 자체가요? 아니요.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에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그러니까 자체로? 다른 애들은 막 전화하면 너무 외로워, 너무 보고 싶어, 막 저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3명이서 막 어울려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고 싶던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우리가 무사히 왔지 하고 저녁에 3명이 딱 모으면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3명이 살아서 왔냐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요. 또 한국 사회에 와서 우리를 받아주겠냐라는 생각이 한 80%가 두려웠는데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저희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3명이 손잡으면서 참 잘했다. 10번, 100번 생각해도 우리 대한민국 여기 정말로 잘했다고 저 생각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첫 인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차가워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 보이거든. 저희 그때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내 주변 분들이. 그래서 야, 한국 분들도 안 그렇구나. 우리가 정착을 잘할 수 있겠다. 물론 주변에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없어도 그래도 따뜻한 분들과 어울리면서 또 너무 착한 거예요. 한국 분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너무 착해요.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마 하면은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네. 이걸.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하지 말라 했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든 엄마 설득시켜서도 해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 저희는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좋았던 기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 세 분이서 어쨌든 나와서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영 씨가 하나원 나온 지 2개월 만에 네. 알바를 시작하셨다고. 네, 바리스타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외래어도 많고 이제 그런데 응, 맞아요. 근데 왜 그쪽에 갔냐면 저희는 금방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것이 식당이라던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서비스 업종밖에 없어요. 근데 차마 식당에 가서 제가 어린 나이에 막 설거지하고 서빙하기는 좀 무서운 거예요.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근데 그래서 딱 봤는데 바리스타 너무 예쁜 거예요. 바리스타 딱 옷 입고 그래도 아가씨같이 한창이 있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덜은 제일 적더라고요 보니까. 네. 시급이. 그래서 시급이 제일 적어도 뭐 그래도 예쁘게 옷 입고 좀 배우면서. 근데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속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정착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배우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은 있잖아요. 정말로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제가 완전 네? 무식한 사람이 돼봤고요. 그리고 완전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도 돼봤고요. 아무튼 한 5가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 분이 그 이북 분이세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버님이 이북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 전 가족.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게 책에 수첩에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옆에다가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네. 에스프레소 딱 쓰고 옆에다 커피. 근데 커피인데 종류 2가지, 3가지가 그게 많잖아요.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많잖아요. 커피 종류만 네, 엄청 그래가지고 많죠. 뭐 카푸치노에는 우유가 들어가고 카페라떼에는 우유를 데워서 넣고 막 이렇게 북한, 그러니까 한글로 쓴 거죠 옆에다가. 본인이 네, 알아볼 수 그리고 있게. 맨 처음에는 숟가락하고 스푼 해놓고 그다음에 가루, 파우더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쓴 거죠. 맞아요. 네. 아이고. 근데 그거보다도 커피 나왔잖아요. 그럼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치, 손님이라고 저를 봐야만이 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 사투리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손님 예를 들어 주문하신 뭐가 나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명을 너무 외래어라서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길잖아요. 네, 왜 그렇게 긴지 맞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기만 하고 막 그랬더니 카라멜 마키아로. 그 주문할 때 이게 이거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네, 포스기 그거 눌러야 맞아요. 되잖아요. 저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헤매거든요. 그 행군 영수증 좀 어려웠어요. 막 맞아요. 찾고 아가씨 처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헤매?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거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말이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죠. 그러면 사장님이 아가씨 이북에서 왔어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 수고했어 하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 진짜? 나 처음 봤어 북한 사람! 막 이래가지고 막 크게 막 말씀하시면 주변 사람 다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카페가 조용하잖아요.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쵸. 갑자기 사람들이 네, 쳐다보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막 머리를 숙이면은 더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또 꼬치꼬치 네, 물어보기 사장님이 시작하죠. 그러면 이래 돼가지고 궁금해하면 나중에 조용할 때 물어봐요 이렇게 하고 저를 쑥 돌리거든요. 아이고.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네요. 네,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진짜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사장님 좋고 진짜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배우고 이런 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 일은 접게 됐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접고 제가 그 동대문 시장에 있는 의류 부자재 업체에 취직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 취직하는 결심이 뭐였냐면요. 솔직히 북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꿈이 엄청 커요. 뭐 대학 공부도 하고 뭐 엄청 많이 저는 그때 그냥 나는 돈 많이 평범하게 회사원으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시집 잘 가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막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했는데 거기도 외래어를 많이 쓰지만 그래도 직원분들도 북한 사람인 거 다 알고 그래도 차별 없이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참 한국 분들 많이 만났지만 진짜 대부분 분들은 너무 따뜻하게 아직까지는 다들 따뜻하게 진짜 자기 형제처럼 자기 자식처럼 잘 챙겨주셔가지고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나나요? 거래처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아니 제가 이거 오다가로 갔는데 자꾸 오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재밌는지 뭐가 맛있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거 하나의 서비스지 하고서 막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얘기를 한 번 하면 또 뒤에 거 궁금하잖아요. 그쵸. 가영씨 다음 거는? 가영씨 다음 거는? 마치 제가 탈탈탈을 매번 하셨군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네요. 탈탈탈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좀 북한 사람 아닌 그냥 이 회사의 직원으로 봐주면 안 되겠냐고 막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그 얘기가 북한 얘기가. 그래서 그분들이랑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니까 좀 어떤 분들은 좀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 사람이라고 좀 차별 있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북한 사람이라는 걸 떳떳하게 말하고 살았어요. 그냥. 잘하셨어요. 그래도 패션 쪽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배웠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패션 쪽 일을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본인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나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회사를. 대표님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 머란번 클럽 출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시간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표님은 그래 나가 하는데 주 2번씩 시간 받으려니까 달 월에 2번씩 받죠? 격주로 촬영. 네, 직원분들도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다른 잡일인 것 같잖아요. 그건 저희 별도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생각들어 대표님 제가 아무래도 이거는 서로 민폐인 것 같아서 나가겠다고. 대표님도 그래 그러면 아깝지만 나갔다가 촬영 그거 하고 너 안 하면 다시 와가지고 우리 다시 일하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알바는 나가요 거기. 알바로 이렇게 나가서 해주시고 계속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란봉 클럽은 처음에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 솔직히 모란봉 클럽 언론에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북한에 계시는 가족 때문에 직계 가족은 없어도 그래도 삼촌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직도 다 그쪽에서 그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언론에 나가서 생활하면 피해가 갈까봐 못 나갔어요. 그럼 저희 언니가 대범하게 먼저 나갔죠. 그래서 제가 언니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요? 엄청 크게 싸웠어요. 너 진짜 우리 집안 너라고 해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막 마지막에 너 진짜 가문을 망가뜨린다고 어떻게 거기 나갈 생각하냐고 막 이러면 엄청 싸워서 제가 언니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네가 한번 나와서 얘기해보라고 한번 얘기해보면 어른이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가면은 우리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과 정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던 그 시간을 막 언론에 말하고 싶었어요. 기자회견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국정원 선생님도 그리고 너희 기자회견 절대로 안 된다. 그거 하면 너희 가족들 다 피해가 입으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저희도 안 되겠구나. 가족이 피해가 입는 거라고 참았어요. 근데 언니가 나가서 빵 터뜨린 거예요. 네. 근데 이모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저희가 또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언니가 너무 시원해하는 거예요. 편안해하고. 그래서 언니가 너도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편안해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억울함을 털어놓으면 너도 편안할 거다. 세상에 알리는. 네, 그래가지고 PD님이 오셔가지고 딱 그러면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PD님 저 한 번 할 거면 안 하겠다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라고 마음이 어떤지 해보고 네가 좋으면 쭉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 해볼게요 하고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막 TV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연예인들이랑 같이 하면 막 이런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다들 편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나름 재밌기도 하고 또 북한의 실상을 막 얘기하는 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나한테밖에 없는 뭔가 재간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연예인이에요. 저 그럼요. 뭐 팬들이 엄청나고 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활동을 또 하죠. 그 외에도 네. 전에 그 남남북녀도 나왔었고 무슨 콘서트도 했던 것 같은데. 남남북녀 콘서트 했죠. 예, 예술단. 좀 잘해보고 싶어요. 어떤 공연이었어요? 남남북녀, 그러니까 나 소통이죠. 소통 콘서트인데 남남북녀는 그 해마다 꼭꼭 그 기념 맞아서 뭐 1주년, 2주년 뭐 이렇게 기념 맞아서 했었어요. 저희가 예술단에 들어가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딘딘 씨랑 그다음에 뭐 좀 붐오빠라 했는데 붐오빠랑 김동현 선수 있잖아. 동현 오빠랑 같이 했죠. 김동현. 완전 연예인이시죠.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오빠들도 다 잘해주셔가지고 참 연예인이라서는 좀 그래도 아니겠지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어제도 또 두 분 모클 촬영 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참 그래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좀 그래요. 어제. 별론데요? 어제는 모클, 오늘은 베나TV. 네, 뭐 저는 또 베나TV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나TV에 있다고 또. 모란봉 가서는 저는 모란봉 클럽 사랑하니까요. 이러실 거죠? 이게 한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네요. 참 그래요. 아니 촬영뿐만 그러니까 방송일뿐만 아니라 그 안보 강연도 다니신다고. 네, 제가 그건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안보강연 한 지도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그 방송 나가면서부터 얼굴 알리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안보강연이 오히려 더 통일이 가는 길에 한 발 더 앞장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저희는 통일을 위해 솔직히 저희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받고 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저희 목적 때문에 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통일이 가는 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보강사 일은 그거보다 더 몇 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 북한의 사회를 알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그 일에 좀 더 통일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부터 그런 섭외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안보 강사를 해주는. 강사님이셨구나. 가영 씨가 난 그냥 귀여운 동생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아직 그럼 모르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세요 주로? 일단은 국가 기관도 있고요. 국가 기관도 있고 또 군부대라던가 군부대는 또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군부대 있고 대학생이 제일 많고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어르신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분 안 됐어요. 한 15분 정도 됐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하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막 부모같이 막 이렇게 해주시고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고 통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힘입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100명 제법 많은데 2년이 150명 정도 그래서 해보게 됐어요. 가장 혹시 기억나는 그 강연 있나요? 제가 있어요. 그때 이 정치랑 관련된 건데 그때 그 대통령 막 탄핵하고 할 때였었거든요. 저한테 정치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했는데 정치 얘기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안보 강화를 하는 게 북한과 우리 한국에 서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또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정치 얘기는 북한에서도 같다고 북한의 정치 얘기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거. 근데 한국 사회도 같은 사회니까 예민한 사안이라서 저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성의를 봐서 대변한다면 그래도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살고 있으니까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미래가 좀 더 보이게 해주신 대통령이 좋겠죠?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또 뒤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딱 끊어버려서 그나마 그때 그 회복을 넘겼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분은 아마 대통령 좋아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저 그때 좀 많이 곤란했던 네, 곤란한 질문이죠. 네. 근데 그런 모르죠. 질문이 많아요. 특히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면 또 그 미사일 대 물어볼 때도 있고 막 이랬죠. 그때 정치 얘기만 나오면 좀 떨려요. 또 앞으로 멋진 강사 활동 하시려면 이제 배나 TV 여기 전문가분들이 진짜 엄청난 전문가분들이거든요. 여기 이거 많은 참가하시는 이 박사님, 장 박사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좀 배우두면 앞으로 지금 강사 배나 TV를 섭외해 주시는 거예요, 일국 씨가? 아니, 너무 좋았어. 보영 씨가 너무 좋아. 보영 씨가 너무 좋아하네. 아주 점수 땄네. 그러니까 네. 하면 정말 앞으로 강사 활동 하는데도 근데 저는 공감을 해요. 그만큼 또 한국분들이 관심을 가져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잘 생각하는지 모르거든요. 궁금할 수 잘 있죠. 모르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실제로 예민한 문제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게 보영 씨랑 친하세요. 그럼 책이랑 그 상식 이렇게 도움이 엄청 되는 책이랑 줄 열심히 거예요.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 방송일 외에도 사회복지학과 지금 사이버대학교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이거는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공부?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대학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회사 안 다니고 대학교 복역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있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이버로 넣게 된 거예요. 그 사회복지학과를 넣게 됐는데 그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모가 지금도 많이 병이 회복됐지만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하시고 허약하신데 제가 좀 이게 한국 어르신들 보면은 너무 북한의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와요. 너무 저희 할머니도 아프셔서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연약한 북한을 생각하고 또 북한의 고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네, 북한의 나이는 중학교 나이인데 키가 여기 초등학생보다 더 작아요. 네. 그 정도로 막 연약하니까 그 고아들 보면은 저도 또 같은 고아지만 또 저는 또 가족이 있어서 견뎠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이 없으면 고아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 북한이 복지가 제일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 저도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더운 일을 할 때 제가 좀 뭔가 재밌고 뿌듯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그러게 이게 또 멋지네요. 굉장히 깊은 본인이 직접 겪은 거니까 정말 이렇게 밝아 보이는 가영 씨가 또 고아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모도 아프시고 하니까 근데 가영 씨 이제 저한테 선배잖아요. 탈북 선배. 깍두시 선배님. 깍두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한 4년 좀 지났죠? 4년째죠? 4년 차죠. 4년째면 대체로 이제 권태기가 온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한국 와서 막 긴장돼가지고 희망이 부풀어 있다가 막 희망도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겠다는 거 한데 3, 4년 지나면 많이 익숙이 되죠 지금은. 그렇죠. 그럼 어때요? 좀 권태기나 이런 건 느껴지는 건 없어요? 저는 아직 권태기까지는 그런 건 모르고요. 저는 오히려 맨 처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이? 네, 초반이. 왜냐면 저도 북한에 살 때 삶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려니까 있는 더는 한계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되어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초반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둘 알아가면서
조금 뭔가 나한테 뭔가 쌓이는 게 있고 또 내가 아는 정보가 있고 또 나는 하면 된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발판으로서만 올라가고 있지만 딱 하나 좀 한국에 대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살면서 힘들다 느껴지는 게 너무 빡세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빡세다. 내가 그냥 뭐 솔직히 꼼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내가 열심히 진짜 움직여야만이 움직여야만이 내 미래가 보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일단 열심히 살게요.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방송도 이제 많이 하시고 워낙 또 방송에서 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아요. 팬분들이. 혹시 그래서 팬레터나 뭐 선물 같은 거? 아이고 당연한 거죠. 범용 씨 질투하세요. 그런 거 무시하세요. 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니 연예인이세요. 무시하세요. 아니 저 질투나서 그런 거니까. 진짜 아니 저는 진짜요.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변에서 연예인이네, TV 나가면 연예인이지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거부감이 들어요. 저는 진짜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연예인이 될 수가 있어? 연예인이라고 하면 다르죠. 아유 이렇게 왜요? 이건 좀 편한 마음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임하고 있는 아이고 이런 네, 방송. 대한민국의 이런. 네. 근데 혹시 이런 뭐 혹시 그런 기획사 이런 데서 연락이 안 와요? 혹시 뭐 온다면 해볼 생각 없어요? 온다면? 난 내가 기획사 사업처럼 외치는 거지. 아니 나 갑자기 나는 여기를 보고 마시는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질문이었어. 온다면 뭐든 잡고는 싶어요. 아이고. 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건 그 사회복지학과 이 공부를 하는 게 혹시 어려운 부분 없는지. 그러니까 생활은 생활대로 하시면서 공부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쉽다는 게 조금 천천히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를 좀 빡세게 해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스스로 해야 돼요. 네, 스스로 해야 돼가지고 좀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또 좀 쉬운 것도 있어요. 온라인이라서.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딱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안 쓰던 그런 복지에 대해 가지고 기억하고 외우고 내가 한국에 이런 복지가 있네 이런 걸 알려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은 복지가 없잖아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미래의 꿈이 있으셔서라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참 야무지 내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꿈은 자주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꿈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학과를 열심히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간다면 일단 대학원까지 목표하고 있어요. 네. 가게 돼서 졸업해서 나오면 복지시설, 자그마한 복지시설 하나 차려놓고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복지가 양료원이라던가 아니면 과원 이런 분야에서 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복지회관을 차리고 싶은. 네. 멋지네요. 진짜 멋진 꿈인 것 같아요.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긴지 모르겠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지금 3학년 2학기라고 하셨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쵸. 네. 지금 기말이에요. 기말고 맞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분을 우리 또 버경 씨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출연을 7시가 섭외해 주셨잖아요. 7시가 섭외해 주셨는데요. 그랬나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가영 씨가 나오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검색이랑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 베나TV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제가 맨 처음에 모란보 클럽에 나가서 딱 했을 때 베나TV가 나오고 여기는 어디지? 하고서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면서 막 하다 보니까 더 자주 검색하는데 베나TV가 늘 위에 뜨는 거예요. 참 진행하는 것도 봤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네. 그리고 PD님들도 나오시고
스태프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 어울림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전에 전에 저 한번 섭외하신 적이 네, 연락드렸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참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는 나오고는 싶었거든요. 그때도 나오고는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 나왔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유거 오빠한테 얘기했던 거였는데 나오고 싶었던 딱 하나는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많이 봤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베나TV가 좀 그 댓글이랑 막 이런 거 소통을 그래. 하시는 거 내가 봤어요. 그거 봤는데 되게 소통이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어서 저 소통을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인스타, 페이북도 처음에 안 했다가 또 하고 하는데 소통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어서 베나TV 출연하고 싶어요. 버경 씨가 아마 이 자막에다가 감동. 그 인스타그램 그거랑 이렇게 아마 다 자막에 달아주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베나TV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짜 소통을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많이 컨텐츠들을 보는데 유일하게 나온 사람, 출연한 사람들 거무 격려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시고 바른 정보도 전달해 주시려고 하고 해서 베나TV를 정말 출연했던 분들은 정말 너무 막 사기 나서 하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로 누굴 소개를 하는 일이 없어요. 나 이거 깨알 자랑이네? 아니, 네. 정말, 아니, 진짜 가영 씨가 나 지금까지 누구도 부탁을 나한테 하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내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가영 씨에게는 난 딱 이제 전달을 한 거는 그만큼. 그래서 어머, 나 또 칭찬을 너무 했는데. 징그러워. 베나TV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너무 하도 감사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가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다면, TV에서 보면은 조금은 좀 다른 시선으로 봐요. TV라 해가지고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TV에 나오는 저희도 그냥 일반 북한 사람이고 한국에 정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저희를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고 대하고 저희를 조금 더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로써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출연 소감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기분인가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탈탈탈 털어놓으라 네.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5페이지를 2시간 안에 네. 하기가, 이 5페이지도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거 두고 우리는 가요. 버경 씨가 여기서 네. 이제 아나운서처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제가 많은 준비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시청자분들께 다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네. 소감은 PD님이라던가 또 그 다른 PD님 많이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곱 오빠는 저희 같이 어제 봐가지고 별로 반갑지 않구나. 저희 모라버 클럽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든든한 오빠죠. 네. 너무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PD님이라든가 여기 스태프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이런 편집해주시고 또 언론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말하고 싶은 게 저희 한국 분들이 북한에 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이거 진짜 제일 감사하네요. 정확히 네. 보고 저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PD님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고 그게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국 씨는 오늘 2번째잖아요. 예, 보조연 씨. 저는 출연 소감 저는 한마디 앞으로 해주세요. 뭐 버전 MC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요? 더 섭외해 제가 주세요. 먼저 아시는 제일 좋아하는 유미 누나 때 한번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가영 씨 또 착한 친구라 나왔는데 저 지금 서감이에요? 네네. 출연 소감. 보조 MC로서.
배나 TV 칭찬했다고 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제 가영 씨가 한 말인데 실은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배나 TV 첫 출연했을 때 제가 네, 탈탈탈. 제가 출연을 안 한다고. 아마 안 받았. 네, 맞아요. 했다고 그런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는 거 가보지도 못한 이제 버경 씨나 여기 실장님이나 PD님이나 북한을 구려내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시 영화를 매일매일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머란봉 클럽도 솔직히 출연하게 된 거는 저는 몇 개월을 진짜 이제 막말로 말하면 이제 쌩까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작가님들 만났는데 나를 만났는데 바로 너트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눈빛에서 물론 그들은 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노력이 너무 공감이 돼서 나는 솔직히 조금 하는 건데 처음에 출연료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배나 TV가 관계자분들의 그 마음은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일단은 배나 TV가 엄청나게 제가 작년에 할 때보다도 좀 더 배나 TV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더 성장해야죠. 물론 더 성장하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배나 TV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정말 정말 좋으신 분들만 또 봐주시고 진실한 응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배나 TV 저는 시청자예요. 저는 출연자기도 하지만 저도예요. 네, 출연자이자 시청자. 제가 얘기해요. 알겠어요. 시청자인데 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저도 이해될 만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탈탈탈의 가장 큰 오점은 뭔지 아세요? 대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본이 없이 그러니까 대본이 없이 가장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아.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서탈하게 이야기를 편하게 하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최고의 이제 출연하는 분들한테 배려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정말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지향을 한다는 거. 최근에는 보면 저도 솔직히 북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건 북한 관련 콘텐츠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들이 모르니까 그런다 하겠지만 그래도 탈탈탈이나 배나 TV는 정말 북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정말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올바른 건전하고 우위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제 시청자로서도 감사합니다. 배나 TV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가영 씨도 이제 느끼겠지만 왜 웃으세요? 정말 여기 밑에 이제 막 엄청 댓글들이 엄청 좋게 달리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가다가는 누가 출연자고 누가 먼저 출연된지 모를 정도로 가네요. 점점 길어지는데요. 세 번째까지 나오는 거 알죠? 가영 씨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버경 씨가 나한테 이런 발언 기회를 줄게 배나 TV에 왜 하필 제가 나올 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는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한 말이었어요. 네, 다 끝나신 건가요? 그럼요. 배나 TV 사랑하고 저 시청자분들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꿈, 사회복지관을 차리겠다는 그 꿈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루죠.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남북한 정말 시청자가 골고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드는 배나TV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